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평범한 노년 여성입니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70대가 되었네요. 젊을 때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는데 겨우 정신 차려보니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됐더라고요. 그래도 고생하며 아들 하나 잘 키워 대기업 입사시키니 사는 보람이 느껴졌죠. 헌데 여유롭게 노년의 삶을 즐겨보려던 때 남편이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떠나버렸습니다. 벌써 3년이나 됐네요. 아들은 혼자 남은 저를 살뜰하게 챙기는 효자였죠. 하지만 며느린 솔직히 말하면 20회를 넘게 한 집에 살아도 마음을 터놓기 힘든 구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애가 부침성도 없고 그냥 뭔가 차갑달까요? 아무튼 편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사연은 바로 그런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하마터면 남편 뒤를 따라갈 뻔했다니까요. 그럼 평범하게만 살아온 제가 대체 어떤 기막힌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저는 며느리가 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부터 그랬죠. 예비 시부모를 보러 왔는데 살가운 말 한마디가 없고 묻는 말에만 짧게 대답하고 마는 거예요. 쟤는 시부모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실망스러웠어요. 남편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며느리감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더군요. 아이, 그 정도면 얌전하고 참한 거지. 난 또박또박 말 대답하는 요즘 애들보다 훨씬 낫구만. 얼굴도 예쁘고 그 정도면 됐지. 뭘 더 바라. 그래서 참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고 남편이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살아도, 아니, 살면 살수록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일단 며느린 말수가 너무 적었어요. 물어보면 대답은 하는데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오면 슬쩍 방으로 들어가고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고 일어났어요. 너무하다 싶었죠. 웃을 때도 그랬어요.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뭔가 억지로 웃는 척하는 느낌 있잖아요. 20회를 봐도 진심으로 웃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죠. 그래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 하려고 하면 남편이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줬거든요. 애가 시부모 모시며 고생하는데 왜 그렇게 삐딱하게 봐? 그러지 말고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잘 좀 봐줘. 그래서인지 며느리도 시아버지 앞에서는 좀 더 살갑게 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준비도 없이 남편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 뒤로 집은 저에게 지옥이 됐습니다. 지옥이란 표현은 좀 과한가요? 하지만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남편 없이 며느리랑 마주 앉아 밥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할 줄은 미처 몰랐거든요. 식사 시간에 들리는 거라곤 젓가락 소리, 국 떠먹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그것뿐이었어요. 오가는 대화가 없으니까요. 그 정적이 얼마나 갑갑한지 겪어보지 않으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들은 회사 가고 손자는 학교 가고 거의 종일 며느리랑 저 둘이 생활하는데 매일 그렇게 삭막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 제가 마음을 다잡고 먼저 말을 걸어도 대답은 늘 짧았어요. 오늘 날씨 춥네. 애는 따뜻하게 입고 갔니? 네. 저녁에 뭐 먹을까? 시장 갔다 올게요. 형진이 회사는 잘 다니니? 뭐 문제는 없다니? 네, 잘 다녀요. 그게 끝이었죠.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뭘 더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겠고 며느리도 더 말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처음엔 제가 문제인가 싶었지만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그러더라고요. 아니, 며느리야 원래 그렇지. 시어머니랑 도란도란 얘기하는 며느리가 흔한 줄 아니? 그 말에 그냥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라는 건 다 모르고 하는 소리지. 며느린 그냥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해. 그래도 저녁에 아들과 손자가 집에 오면 좀 분위기가 나아졌어요. 애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저한테도 말을 걸고 며느리한테도 말을 걸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낸 겁니다. 엄마, 저 중국 발령 났어요. 저녁 먹다가 아무렇지 않게 그러더라고요. 저는 젓가락을 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그렇게 됐어요. 회사에서 그쪽 프로젝트 맡으래요. 요즘은 외국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상할 것도 없긴 했죠.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더라고요. 아들마저 나가면 집이 더 썰렁해질 것 같았거든요. 얼마나 있다가 오는데? 한 1년? 길면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거기 가면 자주 못 오겠구나.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도 애엄마가 있잖아요. 며느리가 잘 챙길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의 무심한 말에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말할 사람 없어서 입에는 곰팡이가 생겨도 밥은 잘 챙겨주겠지.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맘때 손자 태준이도 갑자기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겨우 반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할머니, 저 군대 가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뭐? 군대? 아니 2학년 마치고 간다더니 학교 겨우 반년 다니고 왜? 그냥요. 선배들이 다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서 취업 준비하는 게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휴학했어요. 그래? 아유, 그래도 너무 빠른데. 제가 아쉬운 얼굴을 하자 손자가 저를 달래듯 말했습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면서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씩 웃더라고요. 어차피 갈 거 일찍 다녀온다지만 저는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아들도 해외 발령, 손자도 갑자기 군대. 그럼 정말 집에는 며느리와 저 둘만 남게 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그렇게 단둘이 남은 집에는 하루 종일 숨막히는 정적만 흘렀습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얼굴 보고 나머지 시간엔 각자 방에서 지냈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이상함을 눈치챈 건 바로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전화가 오기만 하면 거실에서 안 받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밥을 하다가도 전화벨만 울리면 다급하게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받더라고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일하다 전화가 오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그쯤에는 꼭 방에 들어가서 받았죠. 하루는 이상하다 싶어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근데 가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훌쩍훌쩍 울다가 코 푸는 소리도 들렸죠. 그러다 어떤 날은 또 가끔 웃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누구랑 통화하길래 울다 웃다 하나 싶었죠. 아들이랑 통화하면 그렇게 숨어서 받을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이랑 통화 못할 건 또 뭐예요. 근데 굳이 방에 들어가서 문까지 잠그고 받으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는 더 이상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며느리가 일찍 일어나 평소보다 정성 들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나와서 보면 화장을 곱게 했더라고요. 평소에 잘 안 꾸미는 애가 주말마다 화장하고 옷차림도 화려하게 갖춰 입고 나가니 신경이 쓰였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외출한다며 큰 가방을 들고 나가고 나면 냉장고에서 된장, 고추장, 김치, 갖은 밑반찬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둘이 사는 집안에서 반찬이 없어지면 그게 누구 짓이겠어요? 분명 반찬을 싸서 어딘가로 가져가는 게 틀림없었죠. 그래서 하루는 팔짱을 끼고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나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너 주말마다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는 거야? 잠깐 볼 일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뭐하러 가는지 하나도 안 알려줬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손으로 며느리 손에 들린 커다란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굴 만나는데 그렇게 큰 가방을 들고 가? 그냥요. 그러더니 더는 따지지 못하게 고개를 푹 숙이고 급하게 나가버리더군요. 며느린 그렇게 거의 매주 주말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반찬을 어디다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올 때는 늘 가방이 비어서 축 늘어져 있었죠. 혹시 친정엄마한테 반찬해서 갖다 드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내 고개를 흔들었어요. 며느리 친정은 부산인데 차비도 만만치 않은 그 거리를 거의 매주 당일치기로 오가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의심만 커졌어요. 물론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뭘 해도 나쁘게 보이는 걸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전화를 숨어서 받고 주말마다 반찬 싸들고 어딘가로 가고 핸드폰 붙들고 울다 웃다 하고요. 멀쩡하던 애가 남편이 집을 비우자 그러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고민 탓에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아들한테 말하자니 증거가 없고 그냥 넘어가자니 찜찜하고요. 친구들한테 말해봤더니 다들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만 쳤어요. 에이 설마 너희 며느리 말은 없어도 그럴 애로는 안 보이던데? 내가 보기에도 뒤로 호박씨 깔 여우로는 안 보이더라. 오히려 곰이면 몰라도. 그런 소리만 들어야 했죠. 그러다 우연히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자다가 한두 번은 깨서 화장실에 가거든요. 이 나이 먹으니까 밤에 깨더라고요. 그날도 새벽에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의아한 마음에 시계를 보니 새벽 1시더라고요. 저는 얼른 화장실 불을 끄고 베란다로 갔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면 아파트 주차장이 보이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추리닝이나 청바지만 입더니 검은색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 시간에 저러고 어딜 가는 거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며느리가 성큼성큼 걸어 아파트 후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분명 그 아이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쫓아가 볼까 했는데 용기가 안 났습니다. 새벽이라 무섭기도 하고 들키면 어쩌나 싶기도 하고요. 그날 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는데 정작 아침나절이 다 되어서야 살금살금 기어들어온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밥상을 차리더군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얼굴로요. 어머니 진지 드세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눈밑이 어둡더라고요. 근데 티를 안 내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습니다. 요앙큼한 게 새벽에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동안 관찰한 결과 며느리는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늘 비슷한 시간에요. 새벽 1시쯤 되면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가 아침 7시가 넘어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차리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느라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매일 새벽에 깨서 창문으로 며느리가 나가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 바람에 며칠이 지나자 눈이 퀭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루는 우연히 마주친 친구가 묻더라고요. 어머나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아 잠을 못 자서. 왜? 무슨 걱정 있어? 하지만 저는 말을 빙빙 돌리며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대꾸했어요. 괜히 어설프게 말했다가 며느리 의심해 헛소문 낸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 결심했습니다. 제가 직접 며느리를 따라가 보기로요. 만일 제 찜찜한 예상이 맞는다면 증거를 잡아야 아들한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넘겨짚듯 나랬다가 괜히 애먼 며느리 잡는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들한테 말하더라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 말하기로 결심한 거죠. 며느리가 대체 새벽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를 말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날, 저는 긴장감으로 안절부절 못했어요. 저녁 먹자마자 잠자리에 드는 척 이불 속에 누워서 시계만 봤네요. 10시, 11시, 12시. 시간이 왜 그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 눈을 붙이려고 해도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12시 반쯤 되니까 슬슬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살금살금 일어나서 미리 준비해둔 옷을 꺼냈습니다. 어두운 색 바지에 검정 겉옷을 골라놨죠. 밝은 색을 입으면 눈에 띄니까요. 뛰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신발도 운동화를 신을 참이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을 입다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70 넘은 노인네가 새벽에 며느리 뒤를 밟으려는 꼴이 제가 생각해도 황당하고 어이없더라고요. 드디어 1시가 다 되어갈 때쯤 며느리 방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저는 벌써 옷을 다 갈아입고 자는 척 불을 끄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가 사부작사부작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다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도 방에서 나왔죠. 그리고 얼른 미리 생각해둔 운동화를 꺼내 신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파트 복도는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진 채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게 보였죠. 며느리가 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저도 얼른 1층에 내려와서 현관 쪽을 살짝 내다보니 며느리가 아파트 후문 쪽으로 걸어가는 게 보이더군요. 역시 검은 옷이었어요. 검정 바지에 검정 외투. 저는 50m쯤 거리를 두고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새벽이라 거리에 사람이 없더군요. 가로등만 드문드문 켜져 있고 가게들은 다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저는 최대한 소리나지 않게 걸으려고 노력했죠. 며느린 거침없이 걸어 후문을 나가더니 큰 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쪽은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방향이었어요. 버스를 타려고? 이 시간에 버스가 없을 텐데. 하지만 며느린 버스 정류장 근처에 다다르자 갑자기 멈춰서서 목을 길게 빼고 도로를 바라봤어요.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아 보였죠. 저는 상가 입구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주위를 두리번거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키면 어쩌나 싶어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러다 1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버스 정류장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며느리 앞에 멈춰서서 창문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운전석에 앉은 사람을 보기 위해 목을 길게 빼고 눈을 크게 떴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분명 남자였습니다. 거리도 있고 어둡기도 해서 이목구비가 자세히 보인 건 아니지만 성별이 남자인 건 확실했어요. 어깨가 넓고 머리도 짧았거든요. 며느리가 서슴없이 차에 올라타자 차가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며느리가 제 앞에서 남자와 함께 사라지는 걸 본 뒤 저는 손이 떨려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심장만 걷잡을 수 없이 뛰었죠. 그래, 저럴 줄 알았어. 저게 바람이 난 거야. 틀림없어. 남편은 외국 나가 힘들게 돈 벌고 있는데 저는 바람이나 피우고 있어? 저는 며느리의 부정을 확신했습니다. 아들이 중국에 가 있는 사이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화도 숨어서 받고 핸드폰도 손에서 안 놓고 주말마다 반찬 싸들고 어디론가 가는 거지. 다 그 남자와 관련된 게 틀림없었어요. 미칠 듯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못돼 먹은 것, 20해를 넘게 살았는데 고세를 못 참고 바람을 피우다니. 집에 돌아오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당장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남자 차를 타고 사라지는 걸 봤지만 어두워서 사진도 못 찍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들한테 정확한 증거를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설프게 나섰다가 며느리가 발뺌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반드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라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그 남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잡아야 했죠. 다음 날도 역시 저는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더 단단히 했어요. 혹시 멀리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택시 타고 따라가려고 지갑도 챙겼고 핸드폰도 다 충전해놨습니다. 그날도 1시쯤 며느리가 나가더군요. 역시 검은 옷으로 단정하게 차려입었더라고요. 저는 전날처럼 조심스럽게 며느리 뒤를 밟았습니다. 50m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또 전날과 똑같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르기 전에 며느리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얼른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더라고요. 제발 못 받기를 빌며 숨을 죽였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 며느리가 몸을 돌려 다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휴, 안 들킨 것 같네. 다행이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번엔 좀 더 거리를 벌리고 멀리 떨어져서 걸었어요. 들킬까봐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몇 분 후 며느리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더군요. 저는 상가 안쪽에 숨어서 그 모습을 뚫어지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띠링! 아니, 이 새벽에 누가 안 자고 톡을 보내? 저는 깜짝 놀라서 얼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동으로 해놔야 했는데 소리를 들었으면 어쩌나 싶었죠. 다행히 며느린 못 들었는지 제가 서 있는 쪽을 보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번 안심하며 핸드폰에 와 있는 카톡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열어본 순간 놀라서 입을 틀어 막았어요.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며느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 따라오고 계신 거 다 알아요. 그걸 보고 어찌나 놀랐는지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혼났죠? 뭐야, 알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알았지? 저는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슬쩍 고개를 들고 버스 정류장 쪽을 보자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눈까지 마주쳤죠. 저는 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쳐버렸어요. 몸이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골목을 꺾고 또 골목을 꺾어 무조건 걸으니 금방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잠시 후 집에 도착하자 온몸이 땀에 흥건하게 젖어 있었죠. 저는 헐떡거리면서 현관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진정이 안 됐어요.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따라가는 걸 도대체 언제부터 알았던 거지? 괜히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운진 모르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무섭고 두려웠어요. 며느리가 보낸 카톡을 보는 순간,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눈과 마주쳤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알았다고 지가 뭘 어쩌겠어. 설마 며느리가 시어미를 해코지야 하겠어? 근데 왜 이렇게 무섭지? 그날 저는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눈을 감아도 며느리가 저를 쏘아보던 눈이 아른거렸어요. 어둠 속에서 절 노려보던 그 눈빛이 마치 저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짐승의 눈빛 같았거든요. 그렇게 뒤척이는 사이 창밖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가고 아침이 오고 있었죠.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숨을 죽이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문을 두드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나오라고 소리치더라도 그냥 자는 척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발소리가 제 방이 아닌 부엌 쪽으로 향하더니 곧이어 그릇 부딪히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가 연달아 났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하는 거였죠?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전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제가 미행하는 걸 알고 카톡까지 보냈으면서 아침에는 태연하게 아무 말도 없이 밥을 하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았어요. 그러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차분하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와 제대로 답하지 못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재차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래.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가 더 고민이었어요. 일어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굴을 어떻게 보지? 그렇다고 안 나가면 더 이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일어나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똑같았어요. 억지로 웃는 듯 어색한 미소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입을 열었죠. 어서 나오세요. 진지 차려놨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밥을 먹는데 목에 걸려 안 넘어가더라고요. 며느리는 맞은편에 앉아서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자기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전 그런 며느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을 할 것만 같았거든요. 지난 새벽에 왜 자기를 따라왔는지 따질 거라고 생각했죠. 한데 며느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더니 평소처럼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게 끝이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럽더군요. 뭐야 이게? 저럴 거면 그런 카톡은 왜 보낸 거지? 알고 있다고 해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나를 떼어놓으려고 그런 건가? 협박이나 경고가 아니었던 거야? 전 그날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때도 며느린 평소 그대로였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먹고 평소처럼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만 몸이 달아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것이 오늘도 나갈까? 제가 따라간 건 알고 있다고 했으니까 안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뻔뻔하게 또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도통 속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기다려봤어요. 헌데 1시쯤 되자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또 나가는 거였어요. 저는 베란다 창문으로 며느리가 전날과 똑같이 걸어가는 모습을 내다봤습니다. 세상에, 저게 남자한테 얼마나 미쳤으면 시어미가 다 안다는 걸 눈치채고도 계속 나가는 거야? 우라통이 터지더군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저것이 날 만만하게 보는 거야. 나 같은 게 알아봐야 어쩔 건데 이런 거지. 괘씸한 것. 그래서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습니다. 증거고 뭐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에 본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더구나 제가 안다는 걸 다 알면서 왜 계속 나가는 건지, 뻔뻔한 건지 대담한 건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참 만에야 아들에게 전화가 연결됐어요. 저는 흥분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형진아. 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직접적으로 말하기로 했죠. 형진아, 놀라지 말아라. 네 마누라 때문에 전화했어. 그 사람이 왜요? 어디 아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마누라가 바람난 것 같아. 순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바람이 났다고. 네 마누라라는 인간이.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빠짐없이 다 말했어요. 내가 따라가 봤어, 새벽에. 네? 엄마가 따라갔다고요? 그래,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어떤 남자가 차 몰고 와서 네 마누라 태워갔어. 새벽 1시에. 그때 흥분한 제 귀에 아들의 싸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하며 멈칫했어요. 뭐? 형진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며느리가 바람났다느니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내가 직접 봤다니까. 새벽에 남자 차 타고 가는 거. 차 탔다고 다 바람난 거예요? 아니 새벽 1시에 안 입던 옷까지 챙겨 입고 남자 차를 타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엄마한테 얼마나 신경 쓰는데 나 없는 동안 엄마 대신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왜 그런 억울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 서러워. 아니 나도 그건 알지만 증거 있어요? 그 사람이 남자랑 모텔이라도 가는 거 봤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차에 타는 건 봤지만 그 남자랑 어디로 갔는지는 못 봤잖아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죠. 차가 가버려서 그것까진 못 봤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것 봐요. 그냥 추측이잖아요. 엄마, 저 이만 끊을게요. 엄마도 얼른 좀 쉬세요. 요즘 예민하신 것 같네. 아니야, 예민한 게 아니라. 끊을게요. 몸 조심하세요. 그러더니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붙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들한테 혼이 났습니다. 제 딴에는 아들이 걱정돼서 제가 직접 본 걸 말한 건데 아들이 정색하며 며느리 편만 들더라고요.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내가 말 한번 성급하게 했다가 내 아들한테도 무시당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갈며 결심했어요. 한 번만 더. 이번엔 진짜로 끝까지 제대로 따라가서 며느리가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밝혀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차가 없어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부를까 했는데 새벽 1시 넘어 택시를 바로 부를 수도 없을 것 같았죠. 택시 잡는다고 우물쭈물하는 사이 차가 떠나버릴 것 같기도 했고요. 그때 머릿속으로 친구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친한 친구 중에 70대인데도 운전대를 놓지 않고 아들이 사준 소형차를 끌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봉이야, 나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말해봐. 내일 새벽에 차 좀 가지고 나랑 어디 좀 가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친구가 놀란 게 느껴졌습니다. 뭐 새벽? 아니 그 시간에 어딜 가려고? 그냥 좀 급한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인데? 저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같이 가달라고 할 순 없었죠. 결국 저는 자초지종을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새벽마다 차려입고 나간다는 것, 어떤 남자 차에 타는 걸 봤다는 것, 바람난 게 틀림없다는 것, 전부 다요. 친구는 제 얘기를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확실한 거야? 괜히 오해하는 거 아니고? 아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걔가 새벽에 남자 차에 타는 걸. 그래도 바람났다고 단정 짓기엔. 그러니까 확인하려는 거잖아. 부탁이야. 한 번만 도와줘. 친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국 허락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새벽 몇 시야? 1시. 어머나 그렇게 늦은 시간에? 미쳤네 진짜. 알았어. 내일 집 앞으로 데리러 갈게. 저는 전화를 끊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끝까지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놓였죠. 다음날 저는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빨리 새벽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와중에도 며느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소와 똑같았어요. 저에게 삼시세끼 차려주고 말없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방에 들어가고요. 저에게 밤 외출을 들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대충 먹고 얼른 방에 들어와서 누웠어요. 하지만 잠들면 안 됐습니다. 새벽 1시 전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친구한테 미리 연락해서 12시 반에 아파트 후문에서 만나기로 약속도 했죠. 저는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기필코 끝까지 따라간다. 그래서 이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 그 남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잡아낼 거야. 오직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새벽 12시 반이 됐어요. 저는 살금살금 일어나서 옷을 입고 최대한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속대로 아파트 후문에 친구가 와 있었어요. 작은 흰색 차가 서 있더군요. 저는 얼른 조수석에 탔습니다. 왔어? 친구가 하품하면서 인사하는데 눈이 퀭했습니다.
아마 약속 시간 지키느라 초저녁부터 잠을 설친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 봉이야. 진짜. 괜찮아. 근데 내가 보기엔 너 헛다리 짚는 거야. 헛다리여도 좋으니까 제발. 아니길 누구보다 바라는 건 나야. 저는 창밖으로 버스 정류장 쪽을 주시하며 말했습니다. 아직 며느린 안 보였어요. 그러다 1시가 다 되어갈 때쯤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저는 밖을 가리키며 친구를 향해 말했어요. 저기! 제 손끝으로 며느리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역시 검정 바지에 검정 외투를 단정하게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채 후문을 나서더군요. 저기 쟤야! 지켜보다 따라갈 수 있지? 봤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더니 멈춰섰어요. 또 그 차를 기다리는 게 확실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분, 2분. 드디어 며느리 앞으로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섰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에 본 승용차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엔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가 며느리 앞에 서더니 차문이 열렸어요. 헌데 그 안에 중년 여자가 앉아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여자도 며느리처럼 단정하게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 여자네? 저도 놀랐어요. 당연히 남자가 탄 차인 줄 알았는데 의외의 일이 생긴 겁니다. 며느린 또 주저없이 차에 오르더니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놓칠세라 친구를 보며 재촉했어요. 따라가죠, 봉이야. 얼른. 알았어. 친구가 차를 출발시켜 조심스럽게 앞서간 차를 뒤쫓았어요. 새벽 도로는 한산했죠. 다른 차가 거의 없어 앞에 승합차가 달리고 뒤에는 친구의 차만 따라가고요. 들킬까봐 거리를 좀 벌렸습니다. 잠시 후 승합차가 큰 길로 나가더니 20여 분을 달리더군요. 친구가 운전하며 중얼거렸어요. 어디 가는 거지? 저는 긴장감 때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듯 앞선 차만 바라볼 때 승합차가 갑자기 한 대학병원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친구가 황당하다는 말투로 외쳤어요. 아니, 여긴 뭐야? 저도 놀라서 중얼거렸죠. 병원? 얘가 병원에 왔단 말이야?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병원이라니, 새벽에 병원에는 왜 가는 거지? 승합차가 병원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친구도 뒤따라 들어가 좀 거리를 두고 차를 세웠습니다. 그때 며느리 일행이 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죠. 며느리와 비슷한 또래의 중년 여자 둘과 운전하던 남자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단체로 누굴 면회하러 왔나? 아니지, 이 시간에 면회는 아닐 텐데. 그 순간 며느리와 일행들이 병원 본관 옆에 있는 다른 건물로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친구가 그 모습을 눈을 가늘게 뜨고 지켜보다 소리쳤어요. 아니, 저기가 어디야? 장례식장 아니야?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마다 가는 곳이 장례식장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저는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내려봐야겠어. 어머, 잠깐, 그러다 들켜. 친구가 말렸지만 전 이미 차에서 내려 장례식장 입구로 다가가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죠. 저는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복도가 보이고 양쪽으로 빈소가 늘어서 있었어요. 며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면서 걷는데 저쪽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였죠? 식사 드릴까요? 저는 그 목소리를 따라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한 빈소 앞에서 안을 들여다보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나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빈소를 찾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빈 그릇 치우고 상 닦기를 반복하더군요. 며느린 검은 옷을 차려입고 새벽마다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겁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야 이게?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린 새벽마다 돈 벌러 다닌 거였죠.
아마 며느리가 탔던 차는 상조회사 직원이나 같이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차였을 것 같더군요. 승합차에서 본 중년 여자들도 같은 빈소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제가 왜 저러고 있는 거야? 그때 뒤에서 친구가 다가오며 놀란 음성으로 말했어요. 어머나 뭐야? 저기서 일하는 거 너희 며느리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른 뒤돌아서서 친구를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가자. 며느리 새벽 외출의 실체를 확인했으니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서 며느리가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역시나 7시쯤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오더군요. 무척이나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며느린 절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 건 드문 일이거든요. 잠에서 깨어나도 방에서 책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나와 계세요? 너 여기 앉아봐라. 제 말에 며느리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너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거 다 봤다. 순간적으로 며느리의 얼굴이 굳는 게 보이더군요. 따라가 봤어, 오늘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야 숨 막힐 듯한 정적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새벽마다 나가는 건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건 오늘 처음 알았다. 내가 따라다니는 건 너도 알고 있었잖니? 하지만 며느린 또 입을 닫아버렸죠. 저도 모르게 답답한 마음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왜 새벽에 장례식장에서 일해?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래도 며느린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계속 다그치자 간신히 한마디 하더군요. 애도 없고 그 사람도 없는데 종일 뭐 하겠어요. 그냥 노는이 알바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없어서 살림할 것도 많지 않은데 계속 노는 것도 심심하잖아요. 그냥 뭐라도 하려고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심심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장례식장 알바를 해? 그게 말이 되는 거니? 그리고 하려면 나한테 똑바로 말하지 왜 몰래 나다녀? 그러다 들키니까 쫓아오지 못하도록 겁까지 주면서. 형진이도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이는 몰라요. 심심해서 한다며. 남편한테도 안 알리고 이런 거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노는이 알바 좀 할 수 있다고 쳐도 왜 온 가족한테 숨기고 몰래 나다녔는지 바로 그 점이 석연치 않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음에 담아온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그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번쩍 들더군요. 그 바람에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뭘 그렇게 다급해? 멀쩡한 집 있겠다. 남편 대기업 중역이겠다. 밤이슬 맞으면 몰래 남의 장례식장에서 일할 이유가 뭐냐? 혹시 어디다 돈 퍼주는 거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바람난 거 아니냔 말이야. 남자한테 돈 갖다 바치느라 알바하는 거 아니냐고. 그때 잠시 며느리의 얼굴에 상처받은 것 같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럼 왜 그래? 네가 뭐가 그렇게 똥줄이 타서 새벽에 몰래 나가서 일을 해? 어디 그것뿐이냐? 왜 핸드폰을 붙들고 울고불고 해? 주말마다 반찬 싸들고 어디를 갔다 오는 건데? 전 그동안 쌓아놨던 의문과 감정을 다 쏟아냈습니다. 20회를 넘게 같이 살았는데 넌 나한테 숨기는 게 일이 많아? 시어미가 남보다 못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을 꼭 깨물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알았다. 너한테 물어봤자 대답 안 하겠지. 내가 직접 형진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허옇게 질렸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그러지 마세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전 무시하고 얼른 아들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도 저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문 밖에서 전화벨이 울리는 소리가 나더니 곧바로 누군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현관에 벨이 울리는 핸드폰을 손에 든 아들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까무러칠 듯 놀라 소리쳤어요. 아니 형진아, 중국에 있어야 할 내가 여기 어떻게... 지금 귀국한 거냐? 근데 너 옷차림이 왜... 오랜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수척한 얼굴에 군데군데 얼룩진 작업복 같은 걸 입고 있었거든요. 대기업 부장인 아들이 그런 옷을 입은 건 생전 처음 봤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떡 벌린 채 그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까맣게 탔더군요. 뺨은 푹 꺼지고 눈 밑에는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중국에서 좋은 숙소에 묵으며 일한다더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형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네 몰골은 왜 그 모양이고? 그런데 그 순간 아들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갑자기 왜 이러니? 네가 뭐가 죄송해? 어서 일어나. 하지만 아들은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며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한테 거짓말한 건 저예요. 그러니까 애엄마 잡지 마세요. 뭐야? 거짓말? 무슨 거짓말? 아들을 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섰던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그런 저를 향해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사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1년 전에 구조조정 당했어요. 평생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정리당한 거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고 임원으로 승진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 잘렸다니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하지만 제가 놀랄 일은 그게 다가 아니더군요. 아들의 입에서는 더 기겁할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마침 저보다 먼저 퇴직한 친구가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같이 하자고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사기였어요. 그 친구도 저도 평생 일해서 받은 퇴직금 다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됐어요. 뭐? 빚이라니? 사업자금 마련한다고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이자만 월 150만 원이 넘어요. 제대로 된 벌이도 없는데 생활비에 이자까지 감당이 안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이 얼어붙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훌쩍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한텐 말할 수가 없었어요. 혈압 높으신 거 아니까 애엄마가 절대 말씀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마 걱정하실까봐 그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빚 정리하고 다시 자리 잡으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아 멍하니 아들을 보다 더듬거리며 물었네요. 그럼 중국은? 중국 발령은 뭐야? 아들이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중국 안 갔어요. 지방 건설 현장 돌아다니면서 막노동했어요. 시멘트 나르고 벽돌 쌓고 돈 되는 일이면 다 했어요. 뭐야? 그래서 그런 작업복을 입은 거냐?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 못 온 건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하실까 봐서였어요. 이 꼴로 집에 오면 다 들킬 것 같고 중국이 가까운 곳도 아니잖아요. 처음엔 지방 발령 핑계를 대보려고 했는데 그럼 엄마가 어떻게 사는지 와본다고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주말마다 며느리가 반찬을 싸들고 나간 건 다름 아닌 자기 남편에게 갔던 거였어요. 그럼 얘가 주말마다 간 데가... 아들이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한테 온 거예요. 현장 숙소로 반찬 가져다 줬어요. 제 앞에서 힘든 티 안 내려고 안 하던 화장도 하고 예쁜 옷 입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마음을 아니까 더 미안하고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 사람을 오해하고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급하게 반찬내고 올라온 거예요. 이따 다시 내려가서 일해야 해요. 전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그럼 매일 전화로 울고 웃은 건 뭐냐?
숨어서 전화 받은 것도. 그 말에는 며느리가 훌쩍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랑 친구들한테 돈 빌리느라 그랬어요. 대출 이자라도 줄여보려고 여기저기 사정해 본 거예요. 친정엄마랑 오빠, 여고 동창들한테 도움을 청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 통화가 그런 거였다니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전화통을 붙잡고 울다 웃다 한 게 돈 빌려달라고 손 벌리느라 그랬던 겁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바람난 거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죠.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새벽에 장례식장 알바하는 것도 전 몰랐어요. 근데 엄마 전화 받고 하지 말라고 말렸더니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 눈 피해서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새벽밖에 없어서 시작한 거래요. 근데 들키고 나서도 관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는 오해해서 계속 걱정하실 텐데 그 생각을 하면 일하면서도 속이 탔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퍼뜩 손자 생각이 났어요. 그럼 태준이가 갑자기 군대 간 것도.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학비가 없었어요. 등록금 낼 돈이 없으니까 태준이가 군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군인도 월급을 꽤 받으니 그 돈 모아서 등록금에 보태겠다면서. 그래서 급하게 휴학하고 자원 입대한 거예요. 고작 20살 손자가 자기 부모 걱정 덜어주자고 스스로 군대를 간 겁니다. 며느리도 제 혈압 걱정에 집안 형편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살림하고 잠 못 자며 야간에 장례식장 알바를 뛰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며느리를 바람난 여편네 취급한 거죠.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이 그런 저에게 사정하듯 말했어요. 엄마, 이 사람 저한텐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없었으면 저 진작 무너졌어요. 근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중심 잘 잡고 어머니 모시며 견뎌줘서 제가 이렇게 힘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잘해주세요. 그 부탁드리려고 왔어요.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봤습니다. 20해 동안 마음에 안 들고 늘 차갑다고 생각했던 그 며느리가 무너진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새벽잠 설쳐가며 장례식장에서 일하고 주말마다 지방 가서 반찬 들고 남편 찾아가고 이자 갚으려고 친정 식구들과 친구들한테 사정하며 손 벌리고요. 그러면서도 시어머니인 저한테는 티 하나 생색 한 번 내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하나, 제 건강 걱정 때문이었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 앞에 다가가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내가 너무 못된 늙은이였어. 네 속도 모르고.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오해하실 만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에 같이 살았으면서도 네 마음을 몰랐어. 그러고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20해 넘게 가족으로 살며 처음으로 며느리를 안아봤네요. 며느리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 아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진짜 고맙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아들 옆에 있는 게 천운이구나. 내가 그걸 여태 몰랐어.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도 울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도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은 안 그런데 타고난 성격이라 고치기가 쉽지 않아 먼저 어머님께 살갑게 하는 게 어려웠어요. 속으론 정말 딸처럼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부르시면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랬겠죠. 제가 평소에 며느리를 곱게 보지 않으니 말에도 감정이 실렸을 테고, 그러니 며느린 긴장하고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많은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며느리 대신 살림을 도맡고 아들이 있는 지방 현장까지 반찬을 직접 가져다 줬습니다. 물론 아들과 며느리가 힘들다며 극구 말렸지만 저도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나도 가족이니 이 정도는 하게 해다오. 그래서 며느리는 잠 못 자는 새벽 일 대신 낮에 일하는 대형마트에 취직했습니다. 계산대에서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밝아졌죠. 주말이면 아들이 올라와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소박한 밥상이지만 서로에게 비밀 없이 마음을 터놓고 먹는 한 끼는 정말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루는 며느리가 수줍게 쌈을 싸서 내밀더군요. 무뚝뚝한 성격의 아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얼른 입을 벌려 받아 먹으며 웃었죠.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싸주니 더 맛있네. 그 말에 며느리가 활짝 웃었습니다. 이번엔 어색함이 전혀 없이 온 얼굴로 기쁘게 웃더군요. 그로부터 1년 후에 제대한 손자는 알바하면서도 열심히 공부해 장학금을 탔죠. 그때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삼겹살 먹으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저와 며느린 이제 스스럼 없는 사이가 되어 다른 가족이 있든 없든 편하게 얘기 나누게 됐어요. 미움과 편견을 내려놓고 바라보니 며느린 차가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표현이 서툴렀던 거예요. 말로 하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번 일을 겪으며 전 깨달았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가족의 사랑으로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럼 오늘 이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가족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